안녕하세요. 오징어 아저씨입니다. 제가 지난달에 퇴원하고 나서 좀 바빠가지고 유튜브를 좀 한동안 들어올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 오늘에야 이렇게 녹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무슨 이야기를 할까 제가 생각해봤는데요. 오늘 우리가 살아온 그 삶의 기록,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으면 합니다. 그 최근에 그 한단고기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걸 제가 보면서 느낀 생각이 뭐냐면은 사실 저는 한단고기를 접한 게 좀 오래되었는데 물론 그에 대한 생각은 개인들마다 다를 수가 있겠지만 일단 우리나라 기존 정치인들 중에 한단고기를 과연 제대로 읽어본 사람이 있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냥 무조건 비판만 하기 전에 그 책의 의미랄까 그 속뜻 이런 걸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고요. 일단 한단고기를 무조건 위설하고 말씀하기 전에 그 여러분도 아마 들어보셨겠지만 그 혹시 요하문명 홍산문명 아세요? 그 홍산문명 요하문명에 대해서 먼저 여러분들이 한번 좀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KBS나 이런 데 다큐멘터리에도 여러 번 나왔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게 한단고기가 아주 세부적인 면 디테일한 면에서는 오류가 있을 수 있더라도 큰 뜻, 큰 주제 면에서는 이 한단고기의 그 진위 여부를 뒷받침하는 게 바로 홍산 문명, 요하 문명의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하 문명의 주인공이 과연 누구인가? 그게 바로 이 한단고기의 진위 여부하고도 연결이 되거든요. 일단 그 뭐 여러분들 나중에 따로 공부해 보시면 알겠지만 중국 황하 문명보다 약 1000년 이상 앞선 게 이 홍산 문명, 요하 문명이고요. 거기에서 나온 유적들을 보면 사실상 고조선 유적하고 일치합니다. 그래서 한단고기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동아시아의 기원, 시원이 되는 문명이 바로 우리 고조선 문명 혹은 그 이전 문명이라고 하는 것과 시간적으로는 그렇고 공간적으로는 우리 민족의 역사적 무대가 원래 대륙이었다. 이걸 한단고기가 원래 말하고 싶은 큰 주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요하 문명과 홍산 문명의 존재가 바로 한단고기의 실정적인 뒷받침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 시간 하시면 요하 문명, 홍산 문명을 한번 알아보시고 한단고기도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나서 뭐 비판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오늘 제가 역사 이야기를 간단하게 뭐 제가 역사학교 아닌데 하고자 하는 이유는 우리 개인이 살아온 개인의 역사에 그 하나의 시대상이 반영이 되어 있다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제 강점기 시대나 6.25 동란 시절에 만약에 살았더라면 완전히 또 지금하고 다른 인생을 살았겠죠. 그래서 저는 한 개인의 역사에 그 시대의 역사가 투영이 되어 있다,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제가 심심할 때 한 번씩 보는 그 TV 드라마 중에 TV 문학관이라고 있는데요. 그 TV 문학관에 보면 여러 작품들이 나오거든요. TV 문학관이 뭐냐면은 우리나라 요 근현대 소설, 유명한 소설들을 드라마로 만든 건데 거기 보면 많은 작품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뭐 익히 교과서에서 봤던 여러 작품들도 나오고 그런데요. 그 중에 제가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 이 청산댁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청산댁은 이제 그 어떤 여자분 이름인데 여자분의 어떤 애칭인데 그 청산댁의 일생을 다룬 드라마가 있는데요. 그게 보면 그 청산댁의 일대기에 우리나라의 그 당시 시대 상황, 우리 민족이 겪어야 했던 이 고난의 역사가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원래 그 청산댁 그 시대 상황은 일제 강점기 시절부터 해가지고 6.25를 거쳐가지고 해방 후에 저 베트남 전쟁 시기까지 한 6, 70대까지 있는데요. 원래 청산댁이 어느 양반집 그 여종 노비로 있었는데 그 남자 모습하고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 주인이 선심 쓰듯이 이제 시켜주거든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 좀 있다가 그 남편이 그 주인집 아들을 대신해 가지고 태평양 전쟁에 끌려가게 됩니다. 원래는 그 주인집 양반댁 아들이 징병 대상자인데 그 지역 순사한테 이제 돈을 좀 먹여가지고 그 모섬 청산댁 남편을 이제 바꿔치기 해가지고 보내거든요. 그래가지고 청산댁 남편이 이제 전쟁으로 끌려가고 난 뒤에 얼마 안 있다가 청산댁은 그 집에서 쫓겨납니다. 엄동설안에 제발 이 겨울만 좀 있게 해달라고 그래 빌었는데도 그냥 쫓아내버려요. 남편이 없어서 그런지. 그래가지고 어린 아들과 함께 그 근처 어느 집 창고 같은데 서 겨우 추위를 피하면서 근근히 정말 살다가 나중에 그 해방이 되고 나서 남편이 돌아와가지고 그걸 알고 그 주인집 을 찾아가가지고 완전 난동을 한 피우거든요. 그래가지고 남편하고 이렇게 또 힘들게 살다가 얼마 있다가 또 6.25 전쟁이 터지면서 남편이 또 전쟁을 끌려갑니다. 근데 이번에는 남편이 살아서 돌아오지 못해요. 전사통지서가 대신 날라오게 되거든요. 거기서 청산댁은 한번 큰 좌절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아들 2명이 이제 키웠는데 작은 아들은 약간 정신지체 장애기가 있고 큰 아들은 누가 봐도 참 인물도 좋고 똑똑한데 이 큰 아들이 집안의 이제 가세를 좀 일으키기 위해서 베트남전에 이제 자원해서 가게 되거든요. 청산댁은 정말 아들이 무사기한하기를 밤낮으로 빌고 또 빕니다. 동네 서항당에 가서도 빌고 자기 집 뒷마당에 또 정화수 떠놓고도 빌고. 근데 결국 그 아들은 살아오지 못하고 어느 날 그 전사통지서가 날라오게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전사통지서 전해주러 오는 면사무소 직원들이 쭈뼛쭈뼛 하면서 그냥 그 통지서를 던져놓듯 가게 되는데요. 그걸 보고 이제 청산댁이 나중에 글을 잘 몰라가지고 옆집 그 아주머니를 통해가지고 그 내용을 읽게 되는데 그게 말 그대로 전사통지서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청산댁은 완전히 이제 무너지게 되죠. 무너지면서 자기가 빌고 또 빌었던 신령님들을 원망하면서 대성통곡을 하게 되는데 그 통곡하는 청산댁을 옆집 또리 엄마가 편지 읽어준 또리 엄마가 위로를 하게 되고 또 지나가던 동네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청산댁이 대성통곡하니까 그 집 무슨 일인가 싶어 한번 들여다보다가 그 속 사정을 알고는 같이 울게 됩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나중에 하나둘씩 모여들어가지고 청산댁을 부둥켜 안고 정말 동네 사람들이 정말 다 같이 대성통곡을 하는 그런 장면으로 드라마 끝이 나거든요. 그걸 보면서 저도 마지막에는 정말 저도 같이 그 드라마 보면서 울었습니다. 근데 그게 물론 드라마니까 조금 과장한 면도 없진 않겠지만 당시 우리나라의 이 근현대 시기의 고난의 역사를 한 여자의 일생을 통해서 압축해서 보여준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시간 나면 유튜브 같은 통해 가지고 TV문학관 청산댁 한번 시간을 다 보세요. 굉장히 좀 인상 깊은 그런 작품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처럼 한 개인의 일생에 그 시대상이 담겨있다 그러는데 사실 제가 뭐 오래 산 건 아니지만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는 뭐냐면은 제가 겪은 한국 현대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흔히 말하는 586 세대인데요. 보통 요 젊으신 분들은 586 세대 욕을 많이 하던데 저희들이 살았던 시대도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그 군사 문화가 지배하던 시기고 굉장히 좀 무식한 시대였어요. 그래가지고 아마 제 또래들은 대부분 다 기억하겠지만 별로 좋은 추억이 별로 없어요. 학교나 가정이나 어디 가도 사람을 덜덜덜 볶는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그래갖고 어느 기인추에 못 미치면은 좀 사람 취급도 못 받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갖고 제가 이제
겪었던 우리나라 여러 가지 큰 사건들이 이제 몇 개 있는데요. 이 대한민국 워낙 사건이 많아가지고 해방된 이후 정식으로 정부 수립된 이후로만 봐도 굉장히 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죠. 그랬는데 제가 겪었던 그 인상 깊은 사건 사고를 몇 가지 말씀드리면은 그 처음에 있었던 일이 이제 뭐냐면은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가을이었는데 가을 소풍을 가는 날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국민학교라고 했죠. 가을 소풍을 가게 되는데 그때 좀 집 형편이 막 어려운데 저희 어머니가 없는 살림에 먹을 거 좀 사주시고 그 다음에 당시에 귀했던 바나나도 좀 넣어주시고 그래가지고 이제 신나는 마음으로 소풍 가려고 집 밖을 나오게 되었거든요. 그랬는데 그날따라 이 동네 분위기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왠지 좀 어수선하고 동네 아주머니들이 여기저기 삼삼오오 모여가지고 뭔가 좀 심각한 표정으로 수근거리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 어머니가 그 아주머니한테 가서 이제 평소에 아는 사람들한테 가서 인사 좀 했거든요. 혹시 무슨 일 있어요? 분위기가 왜래요? 하면서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그때 정말 날벼락 같은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그 아주머니들이 아유 아무개 어머니 큰일 났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무슨 일인데요? 그랬거든요. 그때 그 아주머니들이 아 글쎄 어젯밤에 대통령이 죽었다네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예? 대통령이 죽었다고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인데요? 어제 저녁 뉴스에 박정희 대통령 멀쩡하게 잘 나왔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되물었거든요. 그랬더니 그 아주머니들이 이제 아 글쎄 어제 저녁 식사 자리에서 중앙정보부장 김재규가 박정희 대통령이랑 경호실장 차지철이를 권총으로 쏴버렸다지 뭐예요 글쎄. 그래갖고 지금 오늘부터 계엄이 선포됐어요. 그 순간 저희 어머니는 정말 기함을 했습니다. 원래 저희 어머니는 박정희 그렇게 안 좋아했거든요. 좀 지겨웠다고요. 그래가지고 TV에 박정희 대통령 나오면 TV 화면 뭐 돌려버리고 그랬는데 완전 청천벽력 같은 그 소리를 듣고 너무 충격받았고 좀 우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사실 그때 어린 마음에 많이 울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당시에 이제 저뿐만 아니고 저희 학교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런 질문을 하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저 선생님 질문이 있는데요. 앞으로 우리나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울먹거리면서 그렇게 물어본 애들 좀 제법 있었거든요. 그리고 당시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이렇게 좀 달래느라고 좀 진땀을 뺐어요. 그 당시에 정말 그 가을 소풍가로 나오던 그날 아침에 정말 기분 좋게 나왔는데 그런 충격적인 뉴스를 듣고 정말 기절한 줄 알았고 제 인생에서 정말 잊을 수 없는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물론 그때 가을 소풍 취소가 됐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또 세월 쭉 흘러가지고 그 뒤에 이제 87년도에 제가 그때 고3이었는데 그때 6월 항쟁이 있었죠. 그 6월 항쟁에 때 저는 이제 고3이었어요. 또 하필 제가 다닌 학교가 무산역 근처에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당시 무산역 근처에서 굉장히 시위와 집회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바람에 이제 그 시위대하고 경찰이 이제 가로막는 바람에 학교에 등교하는 것 자체가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애들은 한 10시쯤 오는 애도 있고 또 어떤 애들은 버스가 안 다니니까 중간에 내려가 버스 타고 다 막혀가지고 그래갖고 그 12시 다 돼갖고 등교하는 애도 있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애들이 하나씩 둘씩 들어오면 애들이 약간 놀리는 것처럼 야 니 뭐 대학생이야? 이런 식으로 그랬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분위기 굉장히 어수선했습니다. 이게 당시 학력고사였는데 대학 입시 학력고사가 몇 달 안 남았는데도 공부에 집중하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굉장히 어수선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우리 반뿐만 아니고 학교 전체적으로 혹시 학생들 시위에
참가할까봐 굉장히 단속을 많이 했어요. 당시 대학생들이 학교 앞에 그 유인물 찌라시 같은 걸 뿌리고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애들 시에 참상 못하게 단속 많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애들 중에 그 시에 참가하려고 하는 그런 조직적인 움직임이 있었어요. 특히 이제 집에 대학생 형이나 누나가 있는 애들은 평소에 좀 주워 듣는 이야기가 있다 보니까 저 같은 애들보다는 좀 정치의식이 많이 높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민주화를 위한 고등학생 투쟁위원회 뭐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시에 참가하려고 이렇게 하는 그런 조직적인 어떤 물밑 움직임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막 D-Day를 잡았다 뭐 이런 소문도 들리고 그랬는데, 그 당시 집권당 대표였던 노태우 씨의 그 6.29가 나온 바람에 이제 시에 참가는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는 이제 몇 달 안 있다가 대학 입시 치르게 되는데, 당시 그 몇십 년 만에 직접 선거 대통령 직선제 하는 바람에 또 그 바람에 또 분위기가 또 어수선해서 애들 맨날 그 대학 입시 이야기 거의 안 하고 정치 이야기만 많이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막상 시험 때는 많이 떨어졌었어요. 저희 하여튼 그때 그 시위대 그 학 시민들이 정말 특히 부산에 엄청나게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밤낮으로 시위하던 그거, 그 다음에 당시 전경도 특히 그 시 진압 전문 부대인 백골단이 뭐 출동한다는 둥 하면서 이렇게 분위기가 어수선했던 거 아직도 기억이 또렷하고요. 정말 제 인생에서 또 큰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이제 그 29, 30 이렇게 넘어가는 그 시점에 IMF가 터졌거든요. 당시에 야, 이게 나라가 망한다는 게 전쟁을 치르지 않고도 나라가 망한다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그런 어떤 공포감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반 국민들은 정말 요새 말로 멘탈 붕괴, 멘붕을 많이 겪었어요. 당시에 뭐 실직하고 파산하고 뭐 그 바람에 가정이 해체되고 이혼하고 자살하고 이런 분들 엄청 많았고, 또 어린 애들은 보육원에 맡겨진 애들도 많았고, 그래가지고 지금도 기억나는 게 당시 10살짜리 어떤 소년이 있었는데, 그 어떤 소년이 이제 아버지가 실직인가 사업 실패하면서 이제 이혼하면서 그 어린 아들을 보육원에 이제 맡겼는데, 그 보육원에 기자가 찾아서 인터뷰를 하는 그런 게 나왔었어요. 그래갖고 10살짜리 소년이었는데 혹시 아빠 원망 안 하냐고 물어봤거든요. 그때 그 10살짜리 소년이 나에 어울리지 않게 아니요 아빠 원망 안 해요, 지금까지 키워주신 것만으로도 고맙게 생각해요,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세월이 한 10년 좀 지나가지고 그 방송국에서 그 소년을 또 한 번 더 찾아왔습니다. 그래갖고 그 소년이 그때 이제 만 18세인가 돼갖고 이제 보육원에서 나와야 될 시기가 됐는데, 그래갖고 이제 또 한번 물어보게 됐거든요. 그래갖고 혹시 아빠하고 연락하냐 물어보니까 저하고 같은 서울에 있는 건 아는데 같이 살고 싶은데 정말 돈이 없어서 그게 문제예요. 1억만 딱 있으면 아빠랑 같이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어쨌든 그게 소년이 10살 때 했던 인터뷰도 그렇고 19살 때 했던 인터뷰도 그렇고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쨌든 그 당시에 느꼈던 그 공포감과 당혹스러움, 그럼 그때 저희 세대들은 사실 사회에 나가고 얼마 안 돼가지고 그걸 맞는 바람에 취업도 참 힘들었고, 저도 그때 직장을 또 잘리기도 했었고 그랬거든요. 이게 뭐 사실 그렇게 젊으신 분들은 옛날 이야기를 들리겠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사실 아직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어쨌든 오늘 제가 겪었던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렸는데, 오늘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는 제 개인사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또 우리 인생에 관한 어떤 그런 이야기를 다시 한번 또 다른 이야기를 좀
세부적인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좀 길었는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